자, 계속해서 이제 패널들과 함께요. 지금 정치권 지금 한민수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회담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생중계 여부 또 구체적인 의제를 어떤 걸 할 건지 지금 신경전이 보셨습니다. 팽팽합니다. 과연 회담의 성과를 냈을 수 있을지 뭐 이런 우려도 목소리도 있는데 글쎄요. 해야죠. 어떻게 뭐 형식을 어떻게 만들지 간에. 네, 회담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보다 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엔 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볼 땐 좀 생중계에 대한 울렁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비단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아까 조금 전에 한민수 의원도 말했지만은 예. 23년 5월에도 사실 여기 김기현 당대표가 TV 토론도 좋다, 라디오 생중계도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먼저 제안했던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 그냥 유야무야 좀 이렇게 처리되면서 넘어갔던 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지난 총선에서 개항을에서도 보면요. 이게 지금 그 생중계를 좀 거부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그 토론회 자체를 이재명 당대표가. 그리고 이번에도 생중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화들짝 놀라는 형태인데요. 생중계를 할 정도로 지금 제가 볼 땐 정책적인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서 제가 볼 땐 진짜로 여야 회담을 하려고 했다기보다 한 번 던졌는데 이걸 이렇게 받을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투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 던졌는데 이거를 한동훈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낼지 몰랐다가 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예. 그리고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렇게 민감한 정쟁용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예. 최상병 특검 민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원내에 뭐 토의를 넘기든 토론을 넘기든 하더라도 여기 당대표 간에 만나서 진짜로 민생과 관계된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예.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추석 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서로 논의하면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야 국민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 뭐 민생 챙기고 윈윈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중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겁니까? 이재명.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살짝 놀라지 않았다고.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희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한동훈 대표께서 토론을 하면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합의가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과연 이 생중계 이후에 당에 가서 또 대통령실에게 이것을 설득하고 관철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도 아니 한동훈 대표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당내 설득을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부담이 될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회담을 할 것인지 토론을 할 것인지 좀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담이라는 것은 조율 후에 어떤 결정을 하는 세레모니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 그 어떤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생중계를 원하신다면 토론 주제를 정해가지고 토론을 그러니까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회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방법도 이런 생각도 있고. 해봅니다. 어쨌든 뭐 국민이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동지다라면서 손을 맞잡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님과 제가 그리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찰떡궁합으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그러기에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우당으로서 최종적인 정권 교체 기본을 합쳐서 조속하게 정권의 폭주 퇴행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 직접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특검법 공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손을 잡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압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여기 조국혁신당 최초의 그 당이 나올 때 조국 대표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에는 동상이몽할 것이고 5월 동주로 끝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저렇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갈라지는 약간 적대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정당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정당성이 없는 것에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수십 수백 명이 모이든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 주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여기 수사권이 없는 것에 수사권에 대해서 강압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 다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병 특검이 21대부터 시작해서 22대 국회까지 얼마나 많은 민생 법안들을 발목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민생을 위해서라도 이제 좀 최상병 특검 놔줘라. 그리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 지켜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두 당은요. 특검법과 이 정권 교체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요. 미묘한 경쟁 관계인 거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에요.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민주당 전통 텃밭 호남을 공략할 거다. 직접 조국 대표가 월세를 산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지역 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호남에서 재보궐선거에서 경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유권자들께서 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쉽게 말해서 서울 가서 정치하시는 분이고 이 단체장은 정당에 상관없이 좀 행정가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무소속 단체장들이 당선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이제 공천이라든지 공천 이후에 본선 경쟁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호남에서 단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유리하고 저희에게 공천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출마를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건전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요. 이재명 2기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 연일 여권을 향한 거친 발언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계엄령이 또다시 언급됐는데 이 직접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반국가 세력 발언과 또 김용현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탄핵에 대비한 계엄을 위한 예비 작업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 근거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게 계엄령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어떤 행정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거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적어도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상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말을 하다 이 얘기가 나왔냐면 최근에 군에서 핵심 보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이 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방첩 사령관 그리고 777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777 부대 사령관.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이 방첩사령관이 합수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뭐 보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이 합수부장을 보안사 사령관을 하시다가 합수부장이 돼서 이 정보를 장악해서 이 군사 독재 시절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병주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계엄령이 발령되면 이분들이 요직에 가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확장이 된 것 같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어쨌든 간에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이 확인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제보를 했다라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제 말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우려 수준이라고 우려 수준이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이런 주장을 계속 한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논리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동되는 것인지 짧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쿠데타나 내전 반란
예. 그리고 전쟁이나 폭동,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해서요. 네네. 국가의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고 사법권의 예. 유지가 불가능할 때 예. 국회 동의를 받고 행정부 수장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국회의 동의예요. 제적위원회 가반수가 동의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가반 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정말로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 행태가 국가의 치안 질서를 위협하고 네, 그리고 사법권 유지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면 이거 계엄령 발동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 제적위원회 가반수가 동의 없이는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실행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정말로 어불성설 주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이재명 대표는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이 행위를 누가 하고 있냐. 거울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당은 대통령 발언이 을지연속 관련해서 이 가짜뉴스 등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반국가 세력이 누가 하고 있냐 이렇게까지 거울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의 어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예. 이러한 발언들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주고 일본의 마음을 더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러한 행동들이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반국가 행동이 아닌가라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MZ 세대와 알파 세대가 이렇게 더불어 살고 있는 2024년 지금에 있어서 예. 과연 이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반자유 세력이라든지 이러한 단어가 어울리는 건지 만약에 이것을 북한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북한이라고 좀 규정을 해주시면 예. 오히려 야당이라든지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이버 테러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정확한 워딩을 보면요. 예.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반국가 세력을 동원해서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은 지금 김정은 수석 대변인입니까?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왜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거의 발작 수준의 발언들을 하는지 제 도대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반국가 세력이 꼭 북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간첩, 스파이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도 존재한다는 거 명확한 진실이죠.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정치적 해석을 해서 대통령을 공격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여기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 중에서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지금 일제에 맞섰던 독립군들이나 6.25 전쟁 당시에 희생됐던 우리 군들조차도 이게 부정하는 건지 좀 묻고 싶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모두 다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김인수 전 대변인 말 얘기 중에 이제 발작 수준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니까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른바 이 방송장악 청문회 세 번째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퇴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참을 했고 여당은 위법 청문회라면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국회의 권위를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지금 자백을 강요하는 이 중대한 헌법 기본권 침해 상황에 방통위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냈습니까? 답변을 제대로 했습니까? 뭐 하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국회가 제대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안 나오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전하는 겁니까? 자, 민주당은 이 청문회 불참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요, 직무가 정지됐는데 증인 출석 요구를 하는 건 국회 권력 남용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글쎄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보십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직무정지가 되긴 이후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네.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시고 나서 직무정지 되기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예. 이분께서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83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2시간도 채 안 된 시간 중에서 예. 이거 제대로 된 어떤 검토가 없이 이것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하려면 정당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공직자였다고 하면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네. 또 지원자들 중에서는 어쨌든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재척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직무정지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직무정지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네, 여기 탄핵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업무 중에서 헌법 질서를 흔들 만한 어떠한 위법 사항이 있을 텐데 네네. 하루 한 사람이 무슨 위법 사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기 전부터도 지금 탄핵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는 상태였다.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제도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정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문회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마찬가지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지금 26일까지 한다라고 서울행정법원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또 지금 증인으로 불러서 또 이런 어떠한 뭐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 진짜로 정쟁을 위해서 사법권을 뒤흔드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진짜로 민생을 원한다라고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쟁적 행위들부터 중단해야 그때서야 민생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그리고 실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이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이 청문회가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영향을 줄 수 없을지는 사실 저희가 뭐 어떻게 지금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민주당도 방송통신위원회 2명, 민주당 모수 2명을 이제 추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방이 이제 회의 과정에서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아니 2인 체제가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빨리 이제 선임을 해라. 그런데 과거에 사실 최민희 상임위원으로 저희가 추천을 했지만 예. 여러 가지 사정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탄핵, 임명, 탄핵, 임명 이것을 악순환을 반복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이제는 탄핵이라든 어떤 카드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몫으로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최영두 과방위 국내인 간사께서 대통령께 말해서 저희가 반드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뢰 성실의 어떤 원칙에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해서 아무래도 방통위를 조금 정상화시키는데 저희가 뭐 합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뭐 합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1년 정도 이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추천하겠다는 거냐? 그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선회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탄핵을 해도 이게 어차피 다시 임명을 하시고 또 다시 또 탄핵을 하고 임명하는 과정 자체가 이게 너무 무의미한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과방위 자체가 다른 법안들이 전혀 생산적으로 통과되지 않고 이런 정쟁으로만 흐르고 있잖아요. 3달 동안 18차례가 회의가 열렸는데 전혀 법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 있게 하려는 거죠. 국민의힘은 5인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5인 체제여야죠. 그러니까 규정대로 되어 있다면 대통령이 2인을 추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에서 5인 체제여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금 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명확하게 방통위법에서는 지금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넘으면 의결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지난 여기 그 헌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KBS나 EBS의 정기 수신료 분리 과정에서요. 이 2인 체제의 결정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만 끌고 가서는 민주당에서 실익이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2명을 추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2인 추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탄핵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빨리 다 복원을 시켜서 5인 체제로 만들어야지 맞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